제목도 신 대표님께서 해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귀한 조언을 주셔서 제목을 사실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우리 진은장 전 이태경 시장님 이렇게 반갑게 뵙게 되고 또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늘 성함만 듣던 우리 김진호 장관님 이렇게 김진호 장관님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지구를 향한 해양 블루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또 향후에 어찌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도움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곳이 아까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인데 겐트대학교가 어떤 대학교면 또 겐트대학교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겐트대학교는 벨기에에 있는 공공립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립된 것이 1817년이니까 지금 한 205년 정도 전통을 가진 학교고요. 이 학교의 슬로건이 Dare to Think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과감하게 생각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이 기원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은 저기 화면에 보시면 있습니다만은 그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예전에 사실 이 Dare to Think하고 조금은 살짝 의미가 다른데 사프레 아우데 해서 과감하게 알고자 하라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거를 차용을 해서 겐트대학교에서는 Dare to Think를 학교 슬로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과감하게 생각하라 하는 이 의미 안에는 대학의 역할이 단지 학생들에게 전문 지식을 개양해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찾아내고 그걸 알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슬로건을 택했다고 본교에 있는 분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이 겐트대학교 본교는 현재 학생 수가 약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수 수도 약 1,5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의 학교입니다. 그런 겐트대학교가 201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고 인천시의 직원들로 인천 송도에 소위 말하는 분교가 아니라 확장 캠퍼스의 개념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글로벌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딱 3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환경, 식품 이렇게 3분야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현재 교직원 숫자가 약 100여 명 정도 되고 학생 수는 지금 정원은 900명입니다만 정원을 다 채우질 못하고요. 한 450명 정도의 학생이 실제로 다니고 있고 적을 둔 학생은 사실은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테이블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글로벌 캠퍼스 안에 미국 대학이 3개가 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럽 대학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학교가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이유는 물론 학교가 굉장히 이름이 생소해서 어떨 때 보면 저희가
저는 겐트대학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한 70~80% 되는 분들이 켄트대학교요, 켄트대학교 하면서 아니 어떻게 담배 만드는 회사가 학교를 그렇게 운영하냐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켄트입니다 이렇게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본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방침이 학교 신입생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입학 지원을 해도 된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진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거기서 탈락을 해서 한 1~2년을 더 학교에 머물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 이제 본교를 떠나야 무조건 의무적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예 자신이 없는 학생은 잘 지원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칙을 그대로 여기 글로벌 캠퍼스에 적용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입학생을 많이 받는데 진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 학교에 있으면서 아니 우리나라 대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런 거 아닌가, 무조건 다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100% 졸업을 시키는 이런 정책을 씀으로써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냥 대학 들어오면은 아직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정체된 상태로 그 시간, 귀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정책, 이런 대학의 모습을 가지면은 정말 대학에 와서 비로소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서 좀 더 유능한 미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수능 시험 다 필요가 없고요. 화학하고 저희가 공학 쪽이기 때문에 화학하고 수학을 일정 점수를 통과하면 무조건 입학이 허용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어려서부터 막 학원 보내고 또 중고등학교 때 또 학원 보내고 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전부 희생하면서 그냥 암기식 공부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놀고 부모님하고 소통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하고 놀이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서 입학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2과목의 시험을 봐서 그거에 통과되면 학교에 들어오고 대학에 일단 들어오는 그때부터는 그 전에 살았던 삶은 전부 잊어버리고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시험도 한 번 우리나라처럼 1년에 한 번이 해가지고는 그날 뭐 컨디션이 안 돼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을 봐요. 그런데 강시 체제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점수가 안 되면 끊임없이 계속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어느 점수가 되면 무조건 그 학생이 입학이 허용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잠시 후에 이제 소개하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취업을 또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업률이 98%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대학보다도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치열하게 대학에서 공부시키는 그런 훈련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저희가 2014년에 시작했을 때 재학생 수가 53명이었는데 지금 492명 정도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지식, 그 다음에 저희가 실험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거의 대학원 수준의 그런 실험적인 기술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어느 대학원이든지 원하는 대학원을 다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본교를 비롯해서
아인슈타인이 공부했다는 ETH, 쭈리, 거기 공대 이런 데도 다 자유롭게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에 있는 여러 회사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부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언어 능력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2년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동문회를 만들어서 이 모임을 가졌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약 80명 정도의 동문이 한국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4개 나라에 15만 명의 동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 잠깐 저희가 졸업식, 입학식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학 졸업식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저희 다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세훈 시장님 이제 그 우연히 그 동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흑수저시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교육이 너를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지. 저희 학교 지금 학비가 1년에 2천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학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전혀 가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있는 벨기에 회사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나라 사회 배려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그 아이들이 나라를 나중에 이끌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8월에 한국의 그 유니코라고 하는 벨기에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5명의 사회 배려층 학생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내년 3월 신입생부터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대사관에 벨기에 대사관에 알아봤더니 5개 회사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로터스라고 과자 이렇게 비스켓 같은 그것도 벨기에 회사인데 거기도 접촉하고 있고 또 솔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화학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접촉해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 배려층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행복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학생들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학으로서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하고 벨기에가 서로 나라끼리 이렇게 약조를 한 지가 벌써 12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벨기에 문화축제라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말을 들어서 3년 전부터 저희 학교가 이제 벨기에 문화축제를 열어서 작년에 2회 문화축제를 마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 섬김 활동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보여드려도 될까 하는데 잠깐만 저희가 문화축제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Good evening, honorable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 the second Belgian Cultural Festival tonight. 켄트 대학에서 낭만 한땀일대 음악 기획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second Belgian Cultural Festival. Congratulations to Belgium for this 120th anniversary victory, which is certainly a long time. For a brighter future of all relations. Thank you. After the unexpected success of the first edition,
We dare to aim higher now. Students and athletes who crave for extra bit of energy they can get their hands on can't seem to live without this drink. Today our group will be pres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6, which has more clean water and transition. Now, as we previously mentioned, lack of awareness and cultural norms that exist in these developing countries act as barriers. And face problems. To solve many problems, UN announced La notte 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눈물이 흐르지만 까맣지만 달콤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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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은 길지 않을 거라면서도 비가 와 바람 한쪽에도 사랑을 거기는 그 시간을 때 모든 걸 위가는 때 You and me 가는 때 이기는 위 시간을 때 사실 앞에 윗대고 보세요하잖아 불착장 불착장
장면은 그 벨기에 국가가 나오면서 뒤에 사진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120주년 기념 행사여서 알게 되었는데 벨기에도 한창 전쟁 후에 국가 복구에 열심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3,500명의 병사를 파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100명 이상이 이제 사상자가 났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벨기에가 한국의 엄청난 후방국이다 그런 표현을 벨기에에서도 많이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을 벨기에 대사관에서 좀 받아가지고 전시회를 했었어요. 아마 지금도 저희 그 웹사이트에 지금 제가 그래서 웹사이트에도 좀 그 사진들을 전시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언제 기회 되실 때 저희 학교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네. 학교 소개를 드린 이유는 아직 너무 어린 학교라서 많이 알려줘야 되고 또 도움도 필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났는데 이제 오늘 그 해양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너무나 우리가 지구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한번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파란색을 지어버렸다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는 너무 볼품없는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물, 그리고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바다 그러면 거의 많은 분들이 바다는 뭐 무한한 자원이 거기 있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바다를 활용하고 바다를 개척해서 인류의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바다보다는 우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개발을 위한 노력은 인류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바다 개발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것 같아서 그게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바다를 탐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한참 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접점이 없는 우주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할까? 물론 우주 개척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다부터 우리가 알면 인류 미래에 대한 해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늘 이제 학자로서 생각하는 게 과연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개발하는 것 이 두 개가 항상 반목적인 관계에 있는데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 해답을 제가 찾게 된 계기가 2010년에 발간된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해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레드 이코노미, 그린 이코노미,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블루 이코노미 이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논하시는데 레드 이코노미는 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하고 계획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델인데 이미 우리가 모두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런 것에 실패한 그 경우를 봐서 레드 이코노미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고 그린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그린 이코노미는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면서 가다 보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개념인데 그 그린 이코노미라는 개념은 아예 이렇게 이륙을 하기도 전에 이건 부유한 국가들을 위한 경제다 이런 개념. 그래서 그게 또 금방 사장이 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이 블루 이코노미의 개념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개념의 핵심은 뭘 더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게 바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과 또 개발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톰 소여의 책을 저렇게 보여드리냐 하면은 사실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고정된 관념으로 한 가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톰 소여의 모험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아마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가 삼형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시간을 봐서 시간이 너무 길면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파레라는 그 막내는 이야기를 좀 그냥 생략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형제 이름은 우뭇가사리, 그리고 규조류, 그리고 파레입니다. 아마 우뭇가사리와 파레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규조류는 좀 생소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 금방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18년에 제가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양과기대에서 초청을 해서 평양과기대가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을 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뭐 재정적인 도움은 줄 수가 없고 뭔가 과학기술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거기 이제 팀에 합류해서 갔었는데 가서 일단 거기 시설에 너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막 이제 가기 전에는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대학이 있는데 거기 랩이 뭐 엄청나게 잘 돼 있고 근데 딱 갔는데 랩을 둘러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이거보다 더 잘 돼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막 거기 있는 그 북한 교수들이 우리가 뭐 이런 실험을 하고 저런 실험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게 다 사실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거를 금세 알게 돼서 좀 좋은 걸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걸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겁니다. 우뭇가사리를 활용하면은 우리 남북이 같이 잘 사는 길이 열린다. 이제 그걸 제가 가서 제안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이처라고 하는 그 아주 세계적인 잡지에 나온 아티클 하나인데요. 여기에 그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뭇가사리가 품귀 현상에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모로코라는 나라가 우뭇가사리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면서 수출을 50% 이제 감축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뭐 무슨 심각한 현상이 될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명과학을 하거나 특히 병원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상할 정도로 우뭇가사리에 있는 한천, 그 한천을 아주 곱게 정지한 물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가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애기 아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발음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아가가 있어야만 미생물 배양이 가능해요. 역으로 말하면 아가가 없으면 미생물 배양이 불가능하고 그런 병원에서 미생물을 기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병이 났다 이런 거를 증명할 길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이 아가가 우뭇가사리 수출을 안 하게 되니까 아가 가격이 급상승하게 돼서 도저히 병원이 그 많은 아가를 이제 필요한데 이거를 사들이기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니까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모로코 정부에 사실은
유럽위원회에서 아예 국가에 모로코에 좀 제발 이러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감축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는데 모로코 정부는 거절하고 단번에 반만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 아티클의 저자가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이제 혼란이 일어날 텐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뭇가사리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고 거의 가까이에서 딱 이야기한 게 내가 알기로는 북한에 우뭇가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북한은 폐쇄된 나라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의문이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되게 이걸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료를 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1980년 초에 해수부에서 나온 조그만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딱 한 줄 북한의 마합도라는 섬에 우뭇가사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한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북한에 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가를 우리가 만들면 엄청난 돈이 된다. 그랬더니 막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당장 저한테 그게 캐시냐 이렇게 얘기해서 캐시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탁을 했냐면요. 여기 마합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알기로는 백령도에서 16km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아마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마합도가 저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와 마합도 사이에 바다에 우뭇가사리 양식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해조류 평화 벨트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거기서 수확한 그 우뭇가사리를 마합도, 백령도 여기다가 우리가 일종의 뭐 개성산단처럼 그런 해양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동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 아가를 뽑아내서 전 세계 시장에 우리가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세계에서 이 시장을 점령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제주도에 지금 우뭇가사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뭇가사리를 이렇게 해녀분들이 채취해서 마당에 말린 다음에 판매를 할 때 킬로당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기서 끈적끈적한 그 한천을 뽑아내서 하면은 그게 킬로당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정제해서 아가로 만들면은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킬로당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럼 이게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북한에서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합도에 있다고 하니 그걸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우뭇가사리를 받았어요. 마합도에서 채취한 우뭇가사리를 중국을 통해서 받았는데 근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마합도에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 혹시 미국하고 뭔가 이런 그런 게 있지는 않았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논문과 제가 찾은 그 우리나라 해수부에서 나온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주면서 이걸 근거로 추정해서 말한 건데 진짜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아래 저기 소청도라고 한 게 우리 인천에서도 이게 나요. 인천. 그래서 소청도 오른쪽 게 그 마합도에서 나는 우뭇가사리인데 두 개가 같은 종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나는 거는 인천시청에 있는 어떤 분이 고향이 소청도인데 이렇게 하도 마합도 뭐 우뭇가사리 소리를 듣다 보니까 빨간 게 뭐가 보여서 검은 봉지에 쌓고 와서 이것도 우뭇가사리인가 요새 분석을 해봤더니 맞아요. 근데 너무 똑같이 북한에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알게 되었는데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옹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공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나는 해조류는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사실은 어떤 시장이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천, 그다음에 아가라는 거를 뽑아서 그거를 상품화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천 막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영양갱 이런 데도 이런 거 집어넣고 뭐 치약 이런 데도 넣고 하는데 그런 데 쓸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저희 덴트대학교 본교에서 아마 이렇게 그 식품 영양 관련한 거 중에 폴리페놀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무과사리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 그 치매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개하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아주 큰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북한에 가서 소개를 한 거예요. 시장도 이렇게 크다 이런 거를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령도하고 마합도 사이에 평화벨트를 만들자 이제 그런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북한에서는 너무 희망을 가지고 북한에서 제일 그러니까 북한 과학 그 정책을 이끄는 곳이 북한 과학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중국인 교수가 메일이 왔는데, 내가 최근에 북한 과학원에 방문했는데 거기 그 우뭇가사리 연구를 우리는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이제 냉랭한 상태가 되어 버림으로써 좀 이게 흐지부지한 상태가 되었고 좀 실망스러웠던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막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거를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거기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와서 여기서 뭐 세미나하고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걸 연구해서 이런 걸 실현하는 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반 총장님 네 분도 모시고 또 여기 사진에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벨기에 왕비님이세요. 현재 왕비님. 그래서 오셔서 14개 나라의 대표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뭐 영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이런 대표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MOU를 하면서 이 남북 평화 곧 세계 평화를 완성하는 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MOU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이런 것들이 좀 흐지부지한 상태가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슬픕니다. 하지만 꿈을 버리지는 않았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눠서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페루하고 에콰도르하고 여러분 그 170년 동안 전쟁을 했던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170년간의 전쟁이 이 양 나라 사이에서 공원 하나를 조성함으로써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해저류 평화벨트 굳이 뭐 기차 타고 땅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조사할 필요 없이 이미 열려져 있는 바다라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벨트를 만들면은 남북의 평화가 조금 더 조속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조리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갯벌에 가시면은 이제 그 갯벌이 다 브라운 컬러인데 거기서 막 선으로 이렇게 선 같은 게 갯벌에 쫙 이렇게 나 있는 거를 다음번부터는 갯벌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그 선으로 쭉쭉 나 있는 걸 이렇게 조금만 떼다가 현미경 밑에서 보시면은 이 규조류라는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갯벌의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갯벌 면적이 한 2,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런데 똑같은 면적의 갯벌이 북한에도 있어요. 특히 황해, 평안도 이쪽의 갯벌이 굉장히 방대하게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규조류 때문입니다. 규조류가 모양이 다양한데 지금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양을 가진 규조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조류를 특별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몸을 잘 보시면은 몸 안에 이렇게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일입니다. 몸 안에 오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오일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일로 식품 오일을 만들 수 있고 얼마 전에 왜 그 팜오일 품귀 현상 때문에 또 한참 막 그 오일 가격이 급등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우 그런 팜오일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좋은 오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오일은 또 뭐 화장품 소재로도 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이걸로 바이오 연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오일을 생물 안에 있는 오일을 쓰려고 관심들이 많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물의 몸 안에서 오일을 뽑아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그런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재미난 걸 봤어요. 아마 지금 하얀 게 막 밖으로 뽀글뽀글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지금 하얀 동그란 게 뽀글뽀글 나오고 있는 거. 저게 기름 덩어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써서 이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전혀 그런 걸 쓰지 않고요. 환경 조건을 조금 변경시키니까 이 규조류가 갑자기 몸 안에 있는 오일을 막 로켓처럼 밖으로 방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오일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경제성이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오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그때 그 반기문 총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반 총장님께서 아니 근데 규조류가 뭐 엄청 크기가 조금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기름 뽑아내야 그거를 뭘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은 1헥타르의 면적에 이 규조류를 기르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이게 이제 특정 회사의 차 품명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제네시스 800대가 넘는 차의 연료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왜 자꾸 북한하고 하려고 그러냐. 그냥 여기서 빨리 사업체를 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양을 사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반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갯벌에 있는 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총장님 그게 아니고요. 요만큼만 딱 채취에다가 육상에서 마치 이렇게 지금 식물 농장 이런 거 잘한 스마트팜을 통해서 육상에서 기르면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게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북한에 이것도 사실은 제안을 했습니다. 왜 제안을 했냐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특히 인천에 있는 강화 갯벌 여기하고 평안 갯벌 여기를 우리가 쌍둥이 갯벌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면 좋겠다. 그럼 그 갯벌을 보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주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개발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런데 아니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귀한 거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규조류가 이산화탄소를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소위 그냥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왜 먹냐면은 이 생물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생리적인 활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광합성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무한정
흡수해서 자기 몸을 불려나가는 그런 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계산을 한번 해봤냐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갯벌에 있는 규조류 양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 규조류가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나 될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기 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약 1,900만 톤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근데 저 양은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모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의 9% 정도 돼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저기 조그맣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이렇게 하면서 내세운 게요. 현재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37.6%까지를 우리가 미래에 감축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럽에서는 노력해서 감축하겠다는데 우리는 갯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39%를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유엔에서 굉장히 그 코드 레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위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여기서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어 하는 거를 전 세계에 공표하고 유엔에 또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굳이 막 얼마 전 작년인가요?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시나리오 3개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3개가 제안이 되었는데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금 산업체에 막 강제적인 요구를 해서 지금 활동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고 기후온난화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북한에 제안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네네. 끝으로 이제 팔에 관한 얘기도 그냥 마무리를 할까 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네, 어떤 분은 노인, 어떤 분은 어린애. 뭐가 맞는 건가요? 네, 둘 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젊은 여인이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어떤 모습을 보면은 어떤 노파가 이렇게 턱이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뭘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파래입니다. 파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상태인데 그래서 과연 저게 이게 우리가 해충이냐 아니면 보석이냐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제주가 아주 그냥 이 파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막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나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파래는 해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파래가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 왜 보석인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주에서 막 이렇게 파래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파래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났고요. 또 막 수거하느라고 애쓰고 있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래를 처리하는 방식은 노동력을 통해서 건져다가 그냥 땅에다 묻는 건데 제주에 물어봤더니 제주에는 지금 이제 땅도 부족하대요.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 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이런 것들이 해변에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관광 그 사업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파래가 번성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일단 생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만한 손톱 크기에서 생식세포가 한 100만 개가 나옵니다. 100만 개가 다 일단 발화는 다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살아남는 개체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냥 가정 1%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정하고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 친구들이 딱 태어나서 8주가 되잖아요. 그럼 이미 세계 인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파래를 우리가 뭐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번 막아볼까? 막 이런 거는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뭐 중금속을 뿌려서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2차 오염에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보석으로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그 겐트 대학교가 벨기에 그럼 맥주가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맥주 만드는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거 맥주 만들어 봅시다 했더니 아니 해조류로 무슨 맥주를 만드냐 그래서 아니 당이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안 된다고 부인을 하느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파래 맥주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처음 만든 파래 맥주를 벨기에 공주님께 선사를 해서 좀 시음을 해보시라 했는데 너무 맛이 괜찮다 그런 이제 답을 받았고요. 또 초콜릿도 만들어봤어요. 또 벨기에 초콜릿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벨기에 초콜릿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 파래 추출물을 가지고 지금 그 대하 양식 같은 것들이 특히 흰점 바이러스가 한번 침투하면 그냥 한 번에 다 사업이 망한다고 그래서 이 파래 안에 파래를 보면 몸이 굉장히 깨끗해요. 왜 깨끗할까 생각했더니 자기한테 뭔가 오는 그런 병충해나 이런 걸 갖다가 물리치려고 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추출해서 한번 이런 감염률을 비교해 봤더니 파래 추출액을 넣어줬을 때 그 대하의 흰점 바이러스 감염률이 확 줄어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비교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뭐 양파나 뭐 콩 이런 것들이 파래 추출액을 넣어줬을 때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파래도 마찬가지로 규조류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막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저 징그러워 왜 저래 이런 것보다도 와 이 친구들이 대기 중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감축을 해줘서 고맙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고된 그 파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 양이 얼만큼 된다는 그 양을 모아서 이 친구들이 제거한 이산화탄소 양을 정량화한 다음에 그걸 시장 가치로 하면 얼마가 될까 그리고 계산해 봤더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7,800만 달러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죠. 그렇게 가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래는 더 이상 이렇게 보면 네, 지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그 해충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고. 파래를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본 게 뭐냐면은 거기서 중요한 거 다 뽑아내고 찌꺼기가 있죠. 그게 찌꺼기 어떻게 하지? 그걸 숯으로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파래 숯이에요. 왼쪽에 보시는 게. 파래 숯을 한번 태워봤더니 연소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상품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좋은 점은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숯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뭐 황인이 이런 유해 가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파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상품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숯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래가 더 이상 해충은 아니고 보석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이제는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 해답이 바다에서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파란색의 원이 사실 크기가 똑같은데 주변에 뭘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상당히 달라 보이시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조그만 분야의 해양과 관련된 조그만 분야에서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좀 시각을 앞으로 달리 하시면은 바다가 정말 우리의 보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 후배들이나 또 혹은 자손들이나에게 바다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혼자 꾸는 꿈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같이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된다. 이 노래도 Imagine이라는 그 존 레논의 노래인데 존 레논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부족하나마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